안녕하세요, 풍부입니다. 6시 24분이네요 점점 막 늦게 나오고 있어요. 요즘에 날씨가 춥다고 그러는 건 아닌데요, 네, 조금 분발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11월 12일 금요일. 자, 아침의 풍부입니다. 여전히 깜깜한 날씨고요. 오늘은 좀 날이 맑을 것 같아요. 지금 안개가 많이 껴있거나 이렇진 않고요. 네, 전형적인 가을 날씨, 다소 쌀쌀한 그러나 걷기 적당한. 지금 기온이 한 2, 3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또 지난주하고 좀 다르게 약간 기온이 떨어졌잖아요. 좀 쌀쌀한 정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뭐 거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 많고요. 보세요, 이렇게 이제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 나온 사람들도 있고요. 어르신들도 좀 나와서 먼저 걷고 계십니다. 네. 좀 금요일은 말이죠, 약간 좀 그런 느낌이에요. 월요일하고 확연히 달라요. 금요일에 확실히 이렇게 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심적 부담이 적잖아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렇습니다. 딱 뭐 직장인이다 아니면 자영업자다 이런 기준이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금요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 월요일과 금요일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뭔가 금요일은 좀 안정적이에요. 네. 뭐 물론 출근하고 이러는 사람은 더 하겠지만 뭔가 좀 희망스러운 날이잖아요, 금요일이라고 하면은. 바로 토요일, 일요일이 이제 다가온다는 그 기분. 그러니까 불안해서 좀 해방이 된다고 할까요? 월요일은 불안하죠. 특히 그 제일 문제가 뭐냐면, 또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언제가 제일 불안하세요? 전체 요일 중에 월화수목금토일, 당연히 월요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가 않죠. 일요일 저녁, 일요일 밤이 제일 불안하죠. 옛날에는 그 말 진짜 유명했잖아요. 개콘이 옛날에 언제 시작했죠? 한 10시쯤 시작했잖아요. 11시에 끝나고 막 이랬는데, 개그 콘서트 자체는 옛날에 좀 재밌게 봤죠. 요즘에는 뭐 좀 폐지되고 이렇긴 하지만, 옛날에 막 사람들이 정말 재밌게 보고 막 이랬었는데, 그때 인기 많을 때도 개콘을 보면서도 불안해져. 이 꽁트들이 끝나고 나면 이제 곧 월요일이 올 텐데, 막 이런 거. 정작 월요일이 올 텐데 하면서 불안해하는 그 일요일이, 예? 더 좀 고통스럽지 않았나요? 그렇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불안감 때문인데요. 비슷한 이유로 그 반대의 이유겠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똑같아요. 그날만 보면 금요일이나 월요일이나 똑같이 뭔가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좀 이거를 뭐 다른 일을 해야 되고, 내 자유롭게 모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는 날은 아니잖아요. 그럼 사실상 월요일이나 금요일 똑같은데,
금요일은 왜 그 불안하지 않고 좀 행복하게 느껴지느냐, 다가올 주말들 때문에. 실제 주말이 되는 것보다 금요일날 더 기분이 좋아지죠. 네. 말씀 물어볼게요. 예. 문이 이거 말고 또 있어요? 예? 뭐가요? 여기 아파트 현장에 예. 문이 이거 말고 또 있어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저쪽을 한번 돌아서 한번 쭉 보시죠 뭐. 이 아파트 현장에 저쪽에 있어요? 아니 이 주변을 돌아서 한번 쭉 보시죠. 어차피 한번 걸으면 좀 얼마 안 되잖아요. 예. 한번 보세요. 저도 그거는 별로 생각을 안 하고 다녔네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제가 또 방금 어떤 어르신 한 분이 무슨 여기 공사 현장에 있는데 이 주변에 뭐 출입구가 또 있나 뭐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근데 그걸 저한테 물을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 시설 관계자한테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요 둘레를, 요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제가 그 입구를 어떻게, 뭐 입구 같이 생겼어도 그걸 입구라고 제가 말할 수는 없잖아요. 맞죠? 그럼 헛걸음 하잖아요, 잘못하면. 본인이 이제 확인을 해봐야 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요일은, 물론 금요일 오후가 되면 더 막 즐거운 기분이 들겠지만, 금요일 아침도 뭐 비슷하게 곧 오후가 오고 곧 퇴근 시간이 오고 뭐 이렇기 때문에 조금만 버티자는 마인드로, 그래서 제가 오늘 버티자 3번 되뇌게 이렇게 방제를 정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런 말이 맞아요. 사람의 일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오늘 근데 이게 습도가 높은지 안경에 벌써 구미 서리고 이런 게 좀 별로예요. 됐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깜깜하죠, 지금 주변이. 그래도 살짝 서광이 비추죠. 서광이 비칩니다. 저기 약간 불그스름한 부분 보이죠. 제가 지금 약간 향하고 있는 쪽은 서쪽이에요. 그러니까 저쪽은 깜깜해요. 보세요. 그렇죠? 가로등 불빛, 그 다음에 신호등 뭐 이런 걸로 이제 이렇게 빛을 감지할 수 있고, 나머지 동쪽 하늘은 살짝 서광이 비치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여기가, 제가 이렇게 막 숨이 찬 모습 보여드리잖아요. 이거 오르막이라서 그래요. 항상 오르막이 섞여 있습니다. 풍부의 걷기 구간, 오르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르막을 이렇게 힘차게 오르는 정신, 마인드, 금요일 아침에 풍부입니다.
점점 날이 밝아오죠. 처음 딱 집을 나왔을 때의 그 쌀쌀함은 이제 없어요. 전혀 안 느껴져요. 오르막을 통과하고 나면 항상 이렇습니다. 거뜬하게 통과하고 나면 항상 컨디션 회복되죠. 어디든 다 갈 수 있을 만큼 몸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워밍업 끝났습니다. 네.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됐죠. 네. 6시 35분. 네, 35분 됐고요. 걸음수로 대략 2000보 아직 못 되고 있습니다. 까봅시다. 와, 오늘 근데 그런 얘기 있죠. 디즈니 플러스 오늘부터 시작된다면서요. 어이구야. 지금 국내에서 컨텐츠 플랫폼, 영화 드라마 컨텐츠, 제작된 영화나 드라마를 다루는 그런 플랫폼이 하나 더 늘었어요. 특히 강력한 디즈니인데요. 디즈니 말 그대로 디즈니, 예? 디즈니가 보유하고 있는 그런 컨텐츠들, 그 다음 마블, 뭐 요런 거 이제 나오잖아요. 와, 이거 이제 거의 뭐 2파전 됐어요. 넷플릭스가 다 완전히 석권을 하고 있었던 그 시장에, 한국 시장에 디즈니가 이제 들어옵니다. 선의의 경쟁 잘했으면 좋겠네요. 양질의 컨텐츠들, 좋은 컨텐츠, 그러니까 제작비를 막 이렇게 뭐 투여를 할 수 있으면서 이런 양질의 컨텐츠를 만드는, 네, 그리고 양질의 컨텐츠들을 발굴하는 그런 회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또 운영해가지고 시청자들이 참 즐겁게 그 플랫폼을 활용을 했으면 좋겠네요. 예, 오늘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뭐 재미난 또 컨텐츠들이 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서비스 기준은 또 어떤지 잘 모르겠네요.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저는 지난번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이런 컨셉, 제가 만약에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의 직원이라면, 그러니까 컨텐츠를 이렇게 다루는, 그쵸? 컨텐츠를 발굴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약간 이거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요. 고전 중에서 명작이 많거든요. 고전 명작 특집을 한번 다루고 싶어요. 특집.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히치콕 감독,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그 스릴러 영화들, 서스펜스 가득한 그 영화들 있잖아요. 그런 거 특집 해가지고 시리즈로, 히치콕 감독 특선. 진짜 넷플릭스 뭐 매니아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런 거 기대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걸요. 아니면은 진짜 뭡니까, 프랑스의 트리포 감독, 프랑스어 트리포 감독의 그 400번의 구타, 뭐 이런 또 영화들 있잖아요. 그런 거 특집, 그것도 좋고, 제가 좋아하는 또 같은 프랑스죠, 레오스 까락스 감독의 영화 전편 쫙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그거 상영하는 거예요. 소년을 만나다, 뭐 홍네프의 연인들 그냥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런 영화들 쫙
그러면은 그 감독의 작품 세계를 좀 더 폭넓게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한 편 한 편 보면서 와 이런 감독.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약간 지금 현재 막 떠오르는 이런 영화들은 아니지만 지금도 여전히 많은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감독이 있다면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감독이 로스 가락스 감독. 그 감독의 그 데뷔작 이후 10년 전, 십수년 전, 수십 년 전의 영화들을 생각해 보는 거. 지금도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은 회자되잖아요. 항상 영화의 어떤 그런 테크닉, 영화 기술, 장면을 어떻게 포착하느냐, 줌인 트랙 아웃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최초로 이제 썼던 영화 속에 담았던 그런 감독인데요. 그런 것들 원류를 한번 보고 싶잖아요. 박찬욱 감독이라든지 봉준호 감독이 그런 영화들을 보면서 이렇게 성장했다고 하잖아요. 스스로도.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번 특집으로 삼아서 하면 좀 재밌지 않을까요? 오히려 좀 그런 건 있어요. 그 약간 마블 시리즈 같은 거, 그러니까 어벤져스 시리즈 이런 거는 사실 조금 그렇게 파급력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거꾸로 너무 유명한 영화들을 거꾸로 기획 특집으로 다루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그런 영화들 말고 조금 잊혀졌던 영화들. 네. 그러나 다시 우리 기억 속으로 끄집어낸다면 엄청난 힘을 발휘할 영화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영화 잡지에서 말이죠. 제가 한때 막 시내 21 뭐 이런 거 좀 보고 했는데요. 자, 횡단보도 좀 건너주고요. 시내 21 같은 거 보면은 막 잡지 안에서 그 특집으로 진짜 레전드 감독들 다루고 그랬거든요. 그때 우리 잘 아는 전도연, 이정재, 윤여정 배우 출연했던 하녀 같은 거. 하녀가 원래 임상수 감독이 이제 감독을 했죠. 임상수 감독이 그걸 리메이크한 거거든요. 그 전에 김기영 감독이라고 있었어요. 한국의 60년대, 70년대. 네. 그때 다루었던 그 하녀라는 작품. 그게 원전이거든요. 서스펜스가 막 그 안에 막 덩실덩실 막 서스펜스가 막 밀려드는 그런 드라마를 만든 감독이 김기영 감독인데 김기영 감독 특집을 다루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넷플릭스에서도 한국이 사랑하는 감독, 그 다음에 뭐 프랑스가 사랑하는 감독, 일본이 사랑하는 감독 좋죠. 예를 들어서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 같은 거, 그런 감독 작품 같은 거, 그쵸? 또 독특한 시선을 보여주잖아요.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 같은 거.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이런 작품들 보면 어떤 인생에 대한 통찰, 가족에 대한 통찰, 가족을 다루잖아요. 뭐 가족 특집도 좋아요. 그러니까 감독 특집이 조금 뭐 다른 뭐 잡지에서도 많이 다루고 뭐 공중파에서도 다루고 이런다면 어떤 하나의 소재, 주제로 이렇게 같이 같은 주제로 향하고 있는 작품들, 같은 소재를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는 작품들, 그것도 괜찮지 않나요? 가족의 의미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을 이렇게 작품들을 보여주면서 한국에는 뭡니까?
예전에 또 약간 레전드 드라마 가족의 탄생 같은 거, 가족의 탄생, 그리고 또 뭐 고령화 가족 뭐 이런 거. 예? 현대 한국의 가족은 어떤가 지금. 예? 바람난 가족 뭐 이런 거. 예? 그런 시리즈물로 좀 만들어도 괜찮지 않을까. 정말로 가족의 의미를 다양한 각도에서. 이거는 가족이라는 또 소재는 거의 전 인류적이잖아요. 어떤 문화권에 가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그러고 보니까 범위를 좀 더 넓혀서 어떤 문화 인류학적인 좀 그런 관점에서 이제 영화를 또 들여다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문화와 이 문화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명이란 것, 서구 문명이죠. 그렇죠? 유럽에서 발생한 문명이죠. 그런 석학들이 또 많잖아요. 막 총균세 같은 그런 책들. 제러드 다이아몬드, 예? 총균세라는 작품에서 왜 그런 그 서구 문명, 유럽의 문명이 다른 기존에 존재하던 다른 문명들, 예를 들어서 뭐 아시아라든지 뭐 아메리카라든지 이런 대륙을 발견을 하고 거기에 자신들의 문명을 막 뿌리를 내리고 뭐 이러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관찰. 그러니까 양쪽 문화에 대한 그런 관찰. 맞죠? 그러니까 한때는 막 그런 게 무슨 신비로운 존재, 이걸 막 좀 어떤 미개한 문화,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폄하하면서 이야기도 했거든요. 자신들은 현실이고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뭔가 그냥 신비를 추구할 것 같고, 예? 어떤 현실적 감각이 없고 그냥 막 뭐 무슨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고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그런 사회에서도 그런 예를 들어서 뭐 동양이라든지 그런 중남미 뭐 그 아메리카 지역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사실은 그런 독특한 문화들 계속 사람들의 어떤 그 대를 이어오면서 그런 고유한, 그러면서도 자신들만의 그런 독특한 문화들을 꽃피워 온 거거든요. 그런 걸 좀 인정을 해야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척박한 환경에서 우리나라도 삼국시대를 평가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가장 그 척박한 환경에 둘러싸여 있던, 게다가 북쪽으로는 뭡니까? 중국 쪽. 예? 중국에서 들어오는 외세의 영향도 많이 받았고, 그러니까 북쪽 지역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 신라와 백제 경계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지형 자체가 험준하잖아요. 지금의 북한 쪽, 그 다음 만주월판 이쪽 날씨도 춥고요. 근데 그런 고구려가 강성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막 풍요롭고 막 그냥 뭐 어디다 뭐 어느 땅에다가 씨앗을 뿌려도 막 곡식이 잘 자라고 열매가 잘 맺히고 그러는 데보다도 척박한 환경, 예를 들어서
막 저 스칸디나비아 반도 쪽에 막 바이킹들 마찬가지잖아요. 어? 막 강인한 어떤 그런 그런 종족이 막 그 안에서 이제 막 이렇게 성장하게 되고 살아남고 막 이러는 과정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환경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거기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이 특별해서라기보다는, 그렇죠? 물론 DNA적인 영향도 있죠. 근데 그거는 같은 공간 안에서도 DNA 차이는 있잖아요. 유전자의 차이는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자연 선택이 되고 뭐 돌연변이가 일어나고 뭐 이런 과정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하는 건 결국은 자연 선택도 그거잖아요.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어떤 특정 사람들, 특정 형태의 사람들이 어떤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다 포함될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인드도 그렇고요. 예. 그 사람 외관뿐만이 아니고 가지고 있는 생각, 마인드,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총균세도 좀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떠오르는 영화가 있네요. 오늘 아포칼립토. 아포칼립토 보셨습니까? 감독이 그 유명한 누군가요? 멜 깁슨 감독이죠. 멜 깁슨. 전 멜 깁슨 감독을 정말 좋아했어요. 물론 감독보다 배우로서 좋아했어요. 배우. 멜 깁슨. 리셀 웨폰이라는 경찰 시리즈물 있잖아요. 그 코믹 경찰극. 경찰을 다룬 그 영화들 중에 저는 그게 최고라고 봅니다. 리셀 웨폰 시리즈요. 엄청 오래됐죠. 90년대에 이렇게 만들어진 작품이죠. 리셀 웨폰 시리즈. 멜 깁슨과 그 다음에 선배 경찰로 나오는 데니 글로버 맞죠? 데니 글로버 배우. 흑인 배우죠. 어찌나 재밌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시트콤 하면은 보통 프렌즈 생각 많이 하잖아요. 프렌즈 보면은 그냥 쉬고 있을 순간이 없어요. 한 10초에 한 번씩은 빵빵 터지잖아요. 그쵸? 그런 영화 중에, 경찰을 다룬 영화 중에, 물론 한국에도 투캅스가 있긴 하지만 그 전에 나왔죠. 리셀 웨폰 시리즈는. 리셀 웨폰을 한번 찾아보는 거. 그러니까요. 지금 넷플릭스 같은 데서 리셀 웨폰을 좀 다뤄주면 어떨까요? 이렇게 재미난 경찰 보았나. 동서양의 경찰 대결. 리셀 웨폰 대 투캅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멜 깁슨이 그 감독 말고 배우로서도 그렇게 좋은 연기들, 정말 완전 그 영화에 몰입해가지고 그 안에 뭐 또 다 들어있거든요. 가족 이야기, 정의에 대한 이야기, 막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또 들어있기 때문에 한번 보면은, 또 다시 한번 보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멜 깁슨이 감독으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 많은 작품들 감독했죠. 또 생각나는 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도 감독했고요. 그게 아포칼립토보다는 전에 한 것 같아요. 2000년대 초반에 했던 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고, 그 후에 한 게 아포칼립토. 좀 유명한 영화들이요. 아포칼립토가 바로 그 문명을 좀 다루는 그런 영화 같아요. 물론 그거 자체를 막 집중적으로 막 파헤치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아포칼립토 안에서는
또 말하자면 가족 이야기예요. 가족에 대한 그 부족, 그 원주민들의 그 생활 속에서 어떻게 자연을 대하고 어떻게 가족을 대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이상향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들, 예?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와, 아포칼립토를 한번 보면 진짜 이게 처음에 볼 때는 이건 뭐 무슨 원시인들을 다룬 그런 이야기인가. 그게 아니고 그 지역이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중남미, 그러니까 멕시코 지역, 뭡니까, 마야 문명의 발생지죠. 예, 그런 문명을 탄생을 시키고 쭉 이어오던 부족이 있었는데, 부족마다 아마도 특성이 있었을 거예요. 그쵸? 주인공이 있어요. 주인공. 아주 잘생긴 젊은 청년, 원주민이에요. 그러니까 의상은 그렇게 많지 않죠. 말하자면 우리 그 뭡니까, 정글의 법칙, 그 SBS에서 방영한 그 정글의 법칙 보면은 거기서 원주민들 만나잖아요. 약간 그런 복장을 하고 있는 그런 부족들이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주인공이 속해 있는 부족은 아주 용맹하면서도, 한 사람 한 사람 용맹하면서도 되게 평화를 사랑하는, 예, 그 부족 내에서 다 이렇게 서로 공감하면서 이렇게 같이 무언가를 나누면서 그렇게 평화롭게 지내는 그런 부족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더 호전적이고 공격적인 부족이 있어요. 어느 날 밤에, 새벽이죠, 그 상대 부족한테 공격을 당하게 되는 거죠. 갑작스런 침입이에요. 예? 저는 그게 좀 아쉽죠. 그러니까 항상 평화를 사랑한다면 말이죠, 그 순간을 대비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리스의 스파르타처럼 계속 평화를 지키고 싶다면, 평화를 보존하고 싶다면 항상 어떤 상황이든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자기들만이 이렇게 안전한 공간에서 이렇게 풍요롭게 지낼 수 있다, 언제까지나 풍요롭게 지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좀 위험해요. 항상 역사가 그걸 말해주거든요. 그런데 이 부족 자체는 너무나도 진짜 평화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변의 친구들, 뭐 가족들, 뭐 어른들, 아이들, 이렇게 평화 속에서 그냥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미워할 생각도 잘 못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부족 안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좀 만들어 놔야 된다 라는 생각을 안 했을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역설적이죠. 너무나도 평화를 사랑한 그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약탈자들에 의해서 침입을 받고 약탈을 당하게 돼요. 막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요. 근데 그게 보통의 이제 그 시대에 한 종족이, 한 부족이 다른 부족이 가진 그런 자산들을 취득해가는 과정이었거든요. 약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첫 번째 아쉬움이 있었죠. 노련한 사람들, 그러니까 많은 경험과 지혜를 가진 그런 추장들, 미래를 좀 내다보는 사람들, 이 판단을 했어야 되거든요. 내가 다녀보니 여기저기 시야를 넓히니 여러 부족들이 여기 공존하고 있다.
그들의 생각은 우리와 다를 수도 있다. 뭐 이런 거. 그런 판단을 좀 못한 것 같아요. 그 지도자들이 있어요. 거기서도 지도자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아마도 약간 우리 뭐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뭐 청동기 시대 하잖아요. 계급이 분화하고 사유재산의 차이가 생기고 이런 게 청동기 시대 이렇게 보잖아요. 그 전의 시대는 조금 더 평화롭게 다 같이 뭐 나누자 이런 마인드로 그렇게 그런 문화가 쭉 이어온 부족이라고 보여요. 근데 문제는 그런 상황 자체를 인정을 해주면 좋은데, 이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약탈을 하려는 무리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침입으로 완전히 그냥 마을이 파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막 노인이나 막 이런 어린이들은 막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막 그냥 함부로 버려지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조금 젊은 사람들, 청년들은 생포해서 데려가거든요. 그 데려가는 장면 하나하나도 좀 잔인하기 그지없어요. 아주 잔인한 방식으로 데리고 가요. 막 질질 끌고 가다시피 하거든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막 두들겨 맞아가지고 다리를 다치고 막 허리 다치고 이래도 그대로 그냥 뭐 자비랑 없는 거예요. 왜냐? 그들의 목적은 따로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인간으로 대우한 게 아니고, 그 다른 부족인들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취하죠. 결국 끌려간 곳은 그런데요, 사단이에요. 사단. 자기들의 종교의식을 치르는 그 사단으로 끌고 가는 거죠. 거기서 그 끌고 온 그 포로들에 대해서 제물로 바치는 의식이 치러지게 되죠. 또 네, 그렇습니다. 그런 장면 하나들이 조금 섬뜩한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미 그런 세계들을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이게 막 이 상황 자체가 공포스럽다 이렇게 느껴지진 않아요. 왜냐? 우리는 책에서 많이 봤어요. 그 다음에 다른 영화에서도 많이 봤죠. 다른 이야기 속에서도 그런 장면들은 충분히 상상을 가능하게 했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막말로 우리가 어렸을 때 보던 인디애나 존스라는 영화 있죠. 그 고고학자가 막 여기저기를 막 넘나들면서 유적지를 막 넘나들면서 탐험을 하고 막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도 생각을 해보면 그 재밌는 에피소드들 중에서 막 그런 거 있어요. 막 어떤 그 원주민들의 제사 의식이 나오고 막 이 사람을 막 살릴까 죽일까 뭐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연상이 또 되더라고요. 그런 장면들이. 그래서 특별히 이게 사실 무겁게 다가오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주인공이 막 도망치고 이러는 장면에서도
조금 그 잔인성이 더 부각해서 이제 드러날 뿐이지, 아 이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약간 보면 뭘까요 그거, 약간 또 연상되는 게 있어요. 물론 우리 진격의 거인, 일본 애니메이션이죠. 그러니까 공전의 히트를 친 또 일본 애니메이션, 거기서 막 거인들이 뒤에서 막 쫓아올 때 막 도망치는 장면들 있잖아요. 약간 그런 거를 연상시키는 우리 주인공의 장면들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보여지고, 네, 조금만 이렇게 하고요. 그런 장면들이 또 나오고, 그 정글에서의 추격신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거기 표범이 나오고요. 아 주인공 이름이 표범발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정글에서 나오는 표범은 와 그 레전드죠. 그러니까 그 감독이 멜 깁슨이 다룬 어떤 상징성들이 있을 거예요. 주인공의 이름이 표범발이듯이 거기에 등장하는 표범이 어떤 주인공의 그런 어떤 마음, 의지 이런 걸 상징하는 것 같거든요. 이 위기를 헤쳐나가는 그 용맹함, 예? 어떤 지혜, 용기, 투지 이런 걸 좀 상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표범이 어떤 역할을 하고요, 그 안에서. 네. 그렇게 그걸 이겨냅니다. 주인공이 이겨내는 과정들이 좀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그겁니다. 문제는 정말 진짜, 예? 아마도 눈치채셨겠지만 전 다 괜찮았어요. 그 영화를 보는 내내 이 영화 자체를 막 좀 약간 호러 영화, 공포 영화처럼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에 대해서 잔인하게 다루기 때문에. 이거는 허용하는 수준을 넘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에 이 영화의 핵심 요소들, 정말로 공포스럽게 영화를 만들려고 했다면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공포스럽진 않다, 그 부분들이 그런 요소들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는 이야기가 거기서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저 멀리서 해변에 아마도 저 유럽에서 온 걸로 추정되는 배들, 그 다음 백인들, 금발머리의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를 샥 보여주면서 그 사람들을, 아 이게 결국은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까지 들게 하거든요. 그때는 진짜 저는 공포스러웠어요. 그게 공포스러웠어요. 공포의 백미가 그거였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내부에서 그래도 뭡니까, 좀 평화를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집단이 있고, 그런 집단은 서로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뭔가 배려하고 공감을 하고 이러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집단이 있을 것이고, 좀 더 호전적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 우리가 살아남아야 된다, 상대방보다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만 요거를 쟁취를 해야 된다, 이런 호전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또 있을 것이고요.
그런 집단 간의 대립이 있을 거고 싸움이 일어나겠죠.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런 일들은 있을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외부의 더 강한 적, 그리고 그 적이 하나라고만 또 볼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비슷한 수준이죠. 뭐 어떻게 전략을 짜느냐, 우리가 어떤 유대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느냐, 예? 서로 도와주고 서로 결속하고 이런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그래도 우리는 우리를 지킬 수 있고 이 전쟁에서, 이 전투에서 이길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다면, 문제는 바로 그겁니다. 도저히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아무리 우리가 결속하고 여기에 대한 준비 태세를 갖춘다 해도 패러다임 자체가 다르죠. 패러다임이 완전히 다른 그런 새로운 문화권, 예? 새로운 기술을 가진, 예? 새로운 도구를 가진, 완전히 다른 신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 집단이 들어오거든요. 그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패러다임의 전환. 그냥 속수무책이겠죠. 막말로 저 밖에서 뭐 창을 가지고 막 이렇게 달려드는 무리가 막 여러 명이 있다. 그때 한 사람이 총을 가지고 있다. 총. 아니, 그 달려드는 무리 앞에 그 장면을 본 총을 든 사람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총 쏘면 끝나요. 맞죠? 그러니까 그 총의 강력함. 아,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총만으로는 안 된다고요? 그럼 수류탄도 있고 기관총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집단이, 원래 기존에 있던 집단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재래식 무기를 사용할 때 그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해버리는 현대식 소총, 현대식 기관총을 가지고 등장한다면 그 문화가 그대로 이제 보존되기란 어렵겠죠. 그러니까 약간 멜 깁슨 감독도 어떤 뭐 문화의 차이를 막 부각시킨다든지, 막 그 인류의 뭐 무슨 뭐 문화 인류학적 그 의미를 가지고 막 이렇게 그 파고드는 막 그거를 세심하게 막 연구하는 그런 영화는 아니거든요. 그런 영화는 아닌데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성을 강력하게 그냥 거기다가 꽂아버리죠. 네. 이렇게 이제 파괴돼 가고 있는 그 평화를 사랑하던 그 종족이 어떻게 우리의 기억에서 이제 잊혀지느냐. 좀 이런 내용을 다루지 않았나, 예,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영화는 아포칼립토고요. 이게 한 2006년, 2007년 이때쯤 나왔을 거예요. 이게 그 옛날 그 찬란한 문명을 발생시킨 그 중남미 지역에, 그곳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문명의 충돌, 변화의 과정,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변화, 그리고 그 내부에 있던 사람들이 외부와 만나는 그 장면,
그게 영화적으로 또 표현되거든요. 그래서 영화 감독인 거예요. 아주 흥미롭습니다. 오늘은 그 영화를 추천을 해드리면서 네. 자, 오늘 금요일이죠. 날이 이렇게 밝았습니다. 밝아요. 이제 해가 이제 떴고요. 지금 시간이 7시 15분 되고요. 걸음수로는 6,500보 뭐 이 정도 넘어가고 있네요. 자, 오늘 금요일이니까 직장인 여러분, 그 다음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는 또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 뭐 책을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뭔가 또 방송을 하시는 분들도 또 계실 거고요. 뭐 재미난 그런 이제 경험을 위해서 이렇게 활동하는 분도 계시겠죠. 다들 오늘 금요일 하루 또 잘 지내시고요. 자, 전 내일도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이.